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표표히 떠났죠. 저는 뭐 표표히라는 말을 써주고 싶습니다. 국민의 사랑을 되찾고 싶다 라는 말 남기고 그다음에 모든 것은 오롯이 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기자회견도 했죠.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잖아요. 용산 또는 대통령 뭐 이쪽 책임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아니다. 이번 선거는 내가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치러냈고 그건 오롯이 내 책임이다. 떠날 때는 무릇 그렇게 떠나야지요. 거기다가 덧붙일 말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순간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인데 머릿속에 오만 생각이 안 떠올랐겠습니까? 지난 100일하고도 뭐 일주일 정도 더 되는 그 시간 동안에 겪었던 그 숱한 일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귀에 들려왔던 뭐 용산에는 누가 이런다더라 또는 뭐 국민의힘 원로가 누가 이런다더라 아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수백 가지 얘기를 귀에다 대고 얘기했을 겁니다. 겪은 일도 있고요. 내 떠날 때는 정말 그렇게 단 한 문장으로 깔끔하게 제 탓입니다. 제 책임입니다. 떠납니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뒷말 안 나오게. 기자들 앞에서 그렇게 나간 다음에 또 저녁 때 뭐 SNS에다가 또 글 올려가지고 누구처럼 계속해서 SNS에다가 글 올리는 사람 있잖아요. 아무튼 떠났는데 어디로 떠날 것이냐. 여기에서 뭐 세 가지 옵션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곧 있을 전당대회에서 당권에 도전하는 것. 이제 그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그 대권 플랜을 짜는 일이 있고 또 하나는 미국 유학 얘기가 자꾸 나오더라고요. 특히 동부에는 워싱턴으로 유학을 가서 1년 정도 있는 게 어떻겠는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본인도 이제 여러 가지 옵션을 가지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본인은 아무튼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를 떠나지 않는다. 네, 이런 얘기가 돼 있습니다. 아무튼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 당의 대표나 비대위원장 자리는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퇴를 한다고 그랬을 때 누가 결재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게 아니고 그냥 사퇴하는 순간 끝입니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후임이 누구냐? 첫 번째는 나경원 동작을 처음에는 류삼영한테 5%포인트 차이로 진다고 출구조사가 나왔는데 개표를 다 맞춰보니까 7%포인트 차이로 이겼잖아요. 그래서 UR에 다 계산하면은 12%포인트 차이로 류삼영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야, 총선이 출구조사의 무덤이라더니 참 뭐 이번 출구조사에 돈으로 얼마 썼다고 72억, 92억 뭐 이거저거 다 합하면 100억 가까이 쓴 그 출구조사 이거 엉터리 아니야?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큰 차이가 뭐 동작을이라는 조그마한 이 선거구에서 말이죠. 뭐 서울을 상대로 한다든지 뭐 전국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작을수록 더 어려운가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 나경원 의원 살아서 돌아왔기 때문에 아무튼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안철수. 아무튼 나경원도 그렇고 안철수도 그렇고 지난번 전당대회 때 김기현 대표가 뽑혔을 그 당시에 나경원은 중도 하차를 했지만 안철수는 끝까지 완주를 했는데 그때 2등을 했지요. 그래서 안철수 이번에 분당에서 이제 당선이 됐으니 당연히 당대표급이다. 뭐 자타가 공인할 겁니다. 그다음에는 권영세 서울 용산 당선인 윤석열 정부 때 통일부 장관 지냈죠. 그다음에 이제 인천
동미추홀 여기에 윤상현 당선인. 일단 국민의힘 중진급으로 본다면 이제 나경원, 그다음에 안철수, 그다음에 권영세, 그다음에 윤상현, 그리고 이제 강원도 강릉의 권성동. 원래는 원조 친윤이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중마고 깨복쟁이 친구 뭐 이런 얘기 그때 한참 나왔었는데 전당대회 도전을 접으면서 당대표 도전을 접으면서 친윤 쪽하고 이제 거리를 좀 뒀던 권성동 의원 역시 차기 당권에 도전할 의사가 있다.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경남 양산을에서 험지 출마. 당이 요구하는 대로 그냥 순순히 험지에 선선하게 출마해서 당선이 된 전 경남지사 김태호 당선인 역시 후보로 꼽힙니다. 제가 지금 6사람 꼽았는데요. 그래서 나경원, 안철수, 권영세, 윤상현, 권성동, 김태호 뭐 이런 사람들이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군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은 중진 나이가 뭐 60대, 50대 후반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면 그러지 말고 30대로 한번 가보자. 젊은 기운 집어넣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 본다면 서울에서의 국민의힘 당선자 가운데서 가장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 저 도봉갑의 김재섭. 원래 중학교 때까지는 유도 선수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 뭐 몸을 다쳐가지고 이제 그 꿈을 접고 유도 선수 대신에 이제 공부를 머리가 좋은 사람 같습니다. 서울 법대 들어갔습니다. 김재섭. 지금 36살인데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하는 그 도봉갑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김근태 의원 그다음에 그 부인인 인재근 여사가 거기서 계속해서 7번인가요? 국회의원을 했을 만큼 민주당 쪽이 그냥 거의 아성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중간에 신지호 전 의원이 한번 당선된 적이 있습니다. 김근태 의원을 꺾고 그때도 막 파란을 일으켰죠. 신지호라는 신인이 김근태라는 거목을 꺾고 당선이 돼가지고. 근데 이번에 아무튼 이제 김재섭이 안규령이라고 하는 그 민주당 후보 차근우보다 이재명이 더 잘생겼다, 멋있다 해가지고 또 전 국민적으로 조롱거리가 됐던 안규령. 처음에 출구조사에서는요 안규령이 크게 이는 것으로 돼서 야 그래 김재섭이 열심히 하긴 했는데 안 되는구나. 그랬는데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 김재섭이 당선이 된 겁니다. 그 도봉구의 거기 터줏대감입니다. 김재섭은. 그리고 김재섭은 조국혁신당의 조국의 저격수예요. 원래 도봉구에 종합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한일병원이라고. 거기에 조국의 딸 조민이가 근데 거기 의사로 오는 겁니다. 뭐 자격증 하나 따려고.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조민이한테 치료받을 수 없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던 그게 김재섭입니다. 그리고 서울대 법대 시절에 스승이 조국이었다. 그러면서 나의 스승 조국에게 묻는다. 당신은 딸을 그따위로 키웠습니까? 이래가지고 조국하고도 일대 결전을 벌였던 사람이 김재섭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드디어 금배지를 딱 붙이고 이제 6월 달에 새로운 제21대 국회에 등원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조국과 김재섭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볼만할 겁니다. 그때 그 조국을 사사건건 저격할 수 있는 사람이 김재섭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이번에 화성을에서 당선이 됐죠. 이제 이준석이 국민의힘 당대표 했을 때 당선이 됐을 때가 그때 36살이거든요. 이번에 김재섭도 36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통보수 국민의힘이 지난번에는 36살 당대표의 실험이 처절한 실패로 돌아갔는데 이번에는 한번 성공시켜보자. 그렇다면 그 적임이 김재섭 아니냐. 이준석과 김재섭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캐릭터도 다르고 정치를 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은 몰라라. 김재섭은 우리가 젊은 지도자로서 새로운 기수로 한번 두 번째 도전을 해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김용태 경기 포천 가평 여기도 30대인데요. 여기도 당대표 후보 한번 세워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거론한 사람은 8명이 됩니다. 8명. 그래서 8명이 이번에야말로 전 국민의 관심과 박수를 받으면서 전당대회에서 선의의 당대표 경쟁을 치르고 그중에 뭐 중진 원로가 되든 아니면 30대 새로운 피가 또다시 국민의힘 대표를 맡은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용산의 대통령 그 비서실장도 이관섭 비서실장도 사표를 냈고 아마 수리될 것이 이제 거의 확실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후임은 누가 갈 것이냐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국무총리 후임부터 얘기를 해보면 민주당 쪽에서의 김부겸 전 국무총리, 그다음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주영 전 해수부 장관. 여러분 세월호 때 그때 끝까지 그 팽목항 현장을 지켰던 그 장관 이주영 해수부 장관 다들 기억하시죠? 지금 이제 70대가 됐는데요. 그때 그냥 면도도 못하고 이렇게 수염이 소복한 채 아주 그냥 초췌한 모습으로 현장을 지켰던 이주영 해수부 장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김부겸 민주당 쪽의 김부겸 전 총리는 그나마 여야 간의 어떤 말이 좀 통할 수 있는 그런 인물 아니냐. 그래서 김부겸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새누리당 출신인 지금의 국민의힘 이주영 전 장관도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새로운 그 총리는 정치인 출신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한덕수 지금 국무총리가 정통 경제관료 출신의 국무총리라면 이제는 그 정치인 출신의 국무총리가 후보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 그다음에 장관들도 교체가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종호 과기부 장관, 이종식 고용노동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한호섭 정무수석, 이도훈 홍보수석 등등 뭐 교체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후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는 김한길 네.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그다음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이 거론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이 지금 공석으로 되어 있는 시민사회 수석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국무총리를 이제 아무튼 신속하게 후임을 물색을 하고 그다음에 청문회를 거치고 그다음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국정 운영의 공백이 최소화되는 쪽으로 일을 진행을 해야 될 텐데, 이 점을 할 때 있어서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윤석열 정권뿐만이 아니라 그 앞선 정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리가 거의 대통령이 거의 독단으로 이렇게 낙점을 하듯이 이제 임명권을 행사를 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야당하고 좀 협치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정치 전문가들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봤더니 갑자기 전부 다 막 당황을 해요. 왜냐하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지금은 조금 달라진 부분인데 한동안 매우 오랫동안 프랑스하고 한국은 정치 이 체계가 비슷했습니다. 대통령이 있고 총리가 있고, 총리를 대통령이 임면하고 그 임면된 총리를 의회가 임명 동의를 하고,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총리의 임명권을 대통령이 가지고는 있지만 그것이 의회를 통과해야 된다라는 점 때문에 의회의 원내 일당의 총재가 자동으로 총리가 됐던 겁니다. 논리적인 구조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일당이거나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연대 세력의 대표가 총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동거 정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비슷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의회의 임명 동의권을 대통령이 인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은 총리를 임명했는데 의회 통과를 못해서 총리 서리 이런 법적 근거가 거의 없는 말로 거의 1년 동안 총리 자리에 앉아 있었던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우리 헌법에 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 동의를 받아라는 말이 원래 예전 헌법에는 뒤에 붙어 있었어요. 대통령이 임명한 다음에 국회의 동의를 받는다 돼 있는데 헌법을 개정하면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 국회의 동의라는 부분이 앞으로 나온 겁니다. 국회의 동의를 받아 이 동의가 먼저인 것처럼 그다음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렇다면은 국회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라라는 것이 헌법 정신 일지인데 그 경우에 국회의사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의사가 누구의 의상이냐. 원내 일당의 의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랑스의 예전 동거정부 시절로 뭐 그렇게 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비공식적으로라도 용산 대통령실이 그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그 당 지도부하고 접촉을 해서 이런 인사를 우리가 고려를 하고 있는데 당신들 생각은 어떠냐. 글쎄요. 그 절차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밟아야 되는지는 아직은 뭐 지금까지는 전혀 해본 적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번 또 국민들이 걱정하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총리 이 지명자가 또 인사청문회에서 그렇게 시끄럽게 여야의 그 갈등과 혼란 속으로 또 빠져들고 그래서 총리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 들어와 있는데 그걸 또 상정도 안 하고 있다가 계속 가지고 뭉개고 있다가 나중에 그게 부결이 되고 또다시 또 다른 총리 후보를 찾아 나서고 이런 악몽과 같은 그런 악순환이 제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뭔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여야의 협치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이 협치가 아니겠느냐.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야 그렇게 하면 그 연정이 되는 거야. 대통령제에서는 연정이 없어.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 연정 얘기 꺼냈다가 크게 실패한 적이 있잖아. 대통령제 우리가 내각 책임제가 아니니까 어떻게 연정을 하니. 그건 안 되지.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만 저도 뭐 묘안은 없습니다. 그런데 눈에 뻔히 보이는 어떤 수렁진창이 보이는 것 같아서 걱정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부겸, 이주영 이런 분들이 이제 후보 물망에 오르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 이분들이 그런대로 여당이건 야당이건 다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분들 아니냐 해서 지금 이제 거론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저희 시청자들께서는 야 그렇게 한다 좋아 야당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국무총리를 임명하고 좋은데 그렇다면은 이번에 헌법도 고쳐가지고 대통령한테 의회 해산권을 주자. 그거 다시 부활시키자. 예전에 우리나라 헌법에 있었거든요. 대통령의 의회 해산권. 이거 주장하는 분들 저희 시청자들 중에 많습니다. 그래서 여소야대 국면이 자꾸만 그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면 어느 적당한 시점에 지금부터 1년이나 2년쯤 뒤에 가령 2026년 지방선거 할 때쯤 대통령이 의회 해산 그리고 총선 다시 조기 총선 치른다.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말씀도 주고.